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준 2차 세계대전. 미국보다 더 앞서며 세계 최강으로 자리했던 유럽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영국은 6년간의 전쟁으로 국가 재산의 4분의 1을 날렸고, 소련은 4천만 명이 사망하고 자원의 4분의 1이 증발해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은 영토 4분의 1을 연합군에 빼앗겼고 1,000만 명에 달하는 독일인들이 이 지역에서 추방당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지급하자 독일의 생활 수준은 1930년대로 추락했습니다. 유럽 전 지역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렸죠. 산업시설과 인프라는 물론이고 유럽 경제 상황은 스스로 재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럽에 손을 내민 국가가 바로 미국인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마셜 플랜입니다. 당시 미국은 날씨가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움직인다 라고 선전하며 미국이 유럽에 제시한 마셜 플랜의 중요성을 알렸는데요. 망가진 유럽을 다시 살리고 하나로 뭉쳐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자라는 것이 마셜 플랜의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마셜 플랜을 통해 미국은 유럽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영국은 4조 원, 프랑스 2조 8천억 원, 독일 1조 7천억 원, 이탈리아 1조 4천억 원씩을 뿌렸죠. 당시 한국의 연간 GDP가 477억 원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셜 플랜의 지원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유럽경제협력기구 OEC이고 1961년 미국과 캐나다까지 합쳐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ECD가 탄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 등 세계 37개의 핵심 국가들이 모두 가입해 있는 국제기구로 IMF, WTO, 세계은행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가입한 만큼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다루며 엄청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죠. 현재 OECD의 사무총장은 2006년 선출돼 무려 15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온 멕시코 출신의 앙헬 구리아입니다. 3번이나 연속으로 당선된 구리아 사무총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서 나는 14년간 OECD를 이끌어오면서 회원국들을 위해 봉사해왔다. 더 이상은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OECD는 15년 만에 새로운 사무총장 선출 절차에 돌입했고, 오는 9월부터 OECD 회원국들은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누구를 내보낼지 결정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현재 해외에서는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차기 OECD 사무총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럽의 한 매체는 최근 국제기구 수장의 여성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강경화 장관은 영어도 능통하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현재 3년 넘게 재임하고 있는 강경화 장관이 차기 OECD 사무총장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전했고, 또 다른 외신은 강경화 장관이 유엔에서 근무했던 국제기구 경험이 큰 장점 이라 보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부고 등판 무관을 시작으로 무려 16년 동안 유엔에서 근무한 화려한 경력을 가졌는데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서 사무차장부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의 인수팀장까지 맡아 구테레스 사무총장의 정책특보로도 활동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의 퇴임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안토니오 구테레스 당시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 요청으로 유엔 인수위원장을 맡게 됐죠. 강경화 장관의 능력을 상당히 높이 산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유엔에서 강경화 장관의 타이틀은 상당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뛰어난 나머지 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한국인이라 불리기도 했고, 한국의 여성으로 유엔 최고 자리에 오른 인물, 빠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유엔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직원들과 뛰어난 소통 능력까지 모두 갖춘 인물입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시사 프로그램 앤드류 마스조와의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를 통해 한국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잘 대응했는지에 대해 설명한 이 영상은 영국에서 연일 화제가 됐고, 이 영상을 담은 트윗은 100만 뷰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BBC 폴리틱스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무려 12,000번이 넘는 리트윗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본 한 영국인은 나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의 연설을 5분 동안 봤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영국의 총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전했고, 또 다른 영국인 네티즌은 우리가 한국 외교부 장관을 몇 달만 빌릴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05년 OECD 사무총장 선출 당시에 한국에서 한승수 후보가 도전한 바 있는데 개인적인 자질은 인정받았지만 당시에는 한국의 OECD 회원국 경력도 짧았던 데다가 한국의 OECD 기여금 분담률이 2.2%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한국의 분담금 비율은 3.3%로 올랐고 이는 현재 OECD 사무총장의 출신국인 멕시코보다 1%나 높은 수준이고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근 강경화 장관의 세계적인 명성까지 고려한다며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강경화 장관이 사무총장으로 최종 선출될 경우 OECD 설립 이후 역사상 최초의 동양인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1일 기사에서 현재 일본의 참혹한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한 달여 만에 긴급사태를 해제한 것 등을 언급하며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일본 정부가 너무 빨리 정상화를 선포한 탓에 이 같은 위기를 맞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긴급사태 선언을 내렸지만 한 달 가량 뒤 해제했으며 긴급사태 선언 기간에도 봉쇄령은 나오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하고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해제한 후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너무 빠르게 실행했다고 전하며 6월에는 식당과 바가 완전히 문을 열었고 야구와 스모, 레슬링 같은 스포츠 이벤트도 다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경제활동 재개를 서두른 것은 시기상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진단검사를 적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내 여행 동료 등 경제활동 재개 동료로 이를 키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바이러스 대책이 세계 최빈국 수준이라고 했는데 현재 일본의 바이러스 검사는 인구 대비 세계 159위 수준으로 방글라데시나 카메룬에도 밀리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의 실패는 K-방역으로 다시 확산되는 유행에서 독보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1일 확진자 1000명이 5일 연속 넘는 사이 한국은 2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이전 2주간 21.4명에서 16.9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인 9.9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의 3배에 달했으며 감염 경로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 역시 7.5%에서 6.6%로 낮아졌습니다. 박능호 중대본 1차장은 현재는 위험한 순간을 잘 넘기고 다시 안정적인 수준에서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통제력을 잃은 일본의 수장 아베는 40일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1일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아베가 4개월 만에 아베노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큼직하고 번듯한 일반 마스크로 바꿔 쓰고 나타난 것입니다. 총 5,300억 원이 투입된 아베노 마스크는 일본 국민은 물론 아베가 임명한 강요들에게까지도 외면당했고 결국 아베만 쓰는 마스크로 전략했는데 아베마저 이 마스크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아베노 마스크, 고토 트래블 등 무능한 정책을 쏟아내며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진 아베는 결국 또 어이없는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주로 싸우며 효과를 보았던 한국 때리기입니다. 최근 강원도 평창군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영원한 속재 조형물에 일본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민간시설인 한국자생식물원에 영원한 속재라는 작품명으로 설치되어 내달 제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지난달 29일 이 조형물을 보도했고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나선 것입니다. 그는 국제 예의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며 아베 사제상이 한국에 설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민간인이 민간 부지에 사비로 조형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응한다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문재인 한국의 재앙이라는 책을 버젓이 출판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이번 조형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과잉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번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처 못한 아베 정권은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66석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위기의식에서 한국에 흠잡을 것이 없나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절차가 4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는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일 비자 발급 제한과 금융 제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금융 제재, 비자 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보복 경고에 우리 정부는 확실한 대응책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 우리도 관세 인상이나 비자 발급 제한으로 맞대응하고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여러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행에 따른 일본 기업의 손실을 보존해주는 방안을 지난 3월에서 4월쯤 일본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체제를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일본이 재보복을 해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용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에 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이들 두 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삼성전자가 최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고감도 고성능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며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UV 장비를 활용한 노광 공정에 쓰이는 포토 레지스트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일본 TOK, JSR, 시네츠 등 일본 업체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은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미국 포토 레지스트 전문 스타트업 인프리아에 대한 지분 투자를 이어오며, 인프리아는 EV용 무기 포토 레지스트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초에 인프리아의 무기 포토 레지스트가 일본 업체 유기 포토 레지스트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삼성전자의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라는 국내 정보기술 전문 매체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국내 중소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국산화에도 힘쓰고 있는데, EV용 포토 레지스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 등에 대한 추가 지분 투자가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 31일엔 노광공정 핵심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 전문 국내 업체로 EV용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 중인 SNS텍에 659억 원, 웨이퍼 검사 장비 업체 YIK에 47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일본 제품을 배척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면 다변화의 필요성이 크다며 미국이나 국내 업체를 육성하는 게 삼성전자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이 쉽게 수출 규제 카드를 또다시 들고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생산 공장을 빠르게 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도쿄오카 공업은 올해 3월부터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작법인 TOK 첨단재료 주식회사에서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솔더 레지스트 전세계 점유율 1위인 일본 다이오 홀딩스는 5월 20일 한국 다이오 잉크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충남 당진에 16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업은 일본 기업의 탈일본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 이후 실적 부진을 겪은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이 삼성, SK 등 주요 고객사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내로 넘어오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수출 규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 제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00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고가 되었고, 신용도가 높은 한국은 일본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본의 카드는 비자 발급 제한으로 들 수 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본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것은 고마운 조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올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제대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도쿄에서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도쿄올림픽이 열렸어야 했지만, 그 대신 일본은 확진자 급증과 경제 위기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망할 뻔한 한국을 유일하게 도와줬다는 말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